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 오늘은요, 통일신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요, 이 시기 혼란스러운 모습과 이때 신라 이외에 두 나라가 더 등장하거든요.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첫 번째, 신라 말기에 여러 가지 사회 모습을 공부할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견훤과 궁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후삼국시대가 열린다는 것도 함께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 앞서 2시간 연속적으로요, 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예, 통일신라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쵸? 전전 시간에는요,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느냐에 대해서 주로 공부했었고, 바로 전 시간에는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한 100년 동안 나라가 아주 발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국사, 석굴암과 같은 아주 뛰어난 문화재가 등장합니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신라 사회는 왕권이 뭐뭐 하였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처음 100년 동안 신라 왕권은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그렇죠.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시기는요, 그 1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라가 멸망할 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약해지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나름 공식이나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아, 선생님, 수학도 아닌데요, 역사에도 공식이 있나요? 예, 있어요. 보통 이제 한 나라가 등장하면 처음엔 나라를 세우고 많이 발달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보통 마지막으로 가면 정치가 많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이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 왕의 힘이 좀 많이 약해지면서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백성들의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뭐 흉년이라도 한번 닥치게 되면 빚을 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 농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해결책을 만들어 달라 라면서 시위를 벌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농민봉기라고 해요. 이렇게 막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중간에 또 영웅이 짜잔짠 하고 등장합니다. 내가 이 나라 말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어 라면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 있죠. 이런 혼란기 때의 모습은요, 우리나라, 중국,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물론 사람 이름이라든지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보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동안 역사를 공부를 하긴 했지만 보통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는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칙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칠판 이동해가지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선생님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부분이 시험에선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법칙을 파악하기엔 너무 좋다라는 거 기대하시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역사 연표부터 살펴봅시다. 우리 신라가요,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죠. 그 시점이 한 780년쯤입니다. 이때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해공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을 좀 가진 진골 귀족들이 왕이 너무 어리잖아. 내가 더 힘이 셀 것 같아. 이러면서 결국 왕에게 저항하고 이 과정 속에서 왕이 피살을 당해요. 여러분, 피살이 뭡니까? 피살이라는 건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아파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피살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신라 말에는요, 5명의 왕이 피살을 당하게 되고요. 이 마지막 기간이 한 150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왕이 20명 정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진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농민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뭔가 대책을 마련하라 라면서 본격적인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이제 시간 지나면 고려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죠. 조선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죠. 그때마다 항상 그 나라의 마지막쯤에 가면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어 라면서 등장한 나라가 있어요. 이름을 보니까 후백제, 후고구려, 뭔가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쵸? 우리는 이들을 묶어서 후삼국시대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요, 일단 첫 번째는요, 신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부터 먼저 공부할 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신라의 동요라고 불러줘요. 우리 제자들은 이제 신라의 동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아는 동요는 곰 세 마리가 그런 동요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요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다, 불안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하세요. 역사에서 동요라고 하면 흔들리다, 불안정하다. 자, 그럼 신라가 왜 불안정해집니까?를 봤더니요. 진골 귀족과 관련돼 있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골 귀족은 신라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라에서 가장 높은 귀족들. 그렇죠. 물론 그 앞에 성골이 있긴 했었지만 성골은 엄마도 왕족, 아빠도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덕여왕, 진덕여왕이 자식 없이 돌아가시자 성골은 끝난다고 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진골 중에서 왕을 뽑고 진골이 아주 높은 지위를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진골의 숫자가 이만큼이라 칩시다. 근데 이제 50년, 100년 흘러가니까 진골의 규모가 더 커져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진골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옛날처럼 무조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야. 진골들이 안 되겠어. 내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다투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진골들의 왕위 다툼이 시작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왕이 등장하게 되면 그 어린 왕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곳곳에서는요. 내가 왕이 될 거야 라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초급이잖아요. 그래서 딱 한 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김헌창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역사를 조금 공부했다 하더라도 김헌창의 이름은 처음 들어볼 텐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름에 다 성이 있죠. 저는 이금수. 그래서 저의 성은 이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성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성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을 다 가지게 된 건 이제 조선시대 때 거의 다 가지게 됐어요. 그 바꿔 말하자면 그 전에 있었던 고려시대나 또 그 전에 있었던 통일신라 시대나 이럴 때는요. 성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김헌창처럼 이렇게 이름에 김씨성을 딱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귀족이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김씨래요. 여러분 신라는 누가 세웠어요? 박혁거세가 세웠죠. 하지만 박혁거세는 나중에 와서 그 혈통이 이제 왕위는 더 이상 못하게 되고요. 김알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집안에서 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씨가 나라를 세웠지만 신라의 왕들이 이제 김씨가 하게 돼요. 아니 그러니 성이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기에 김씨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골 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뭔가 이야기가 있겠죠. 그렇죠?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자, 김헌창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김주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앞서서 이제 해공왕이 피살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됐던 분이 누구냐면 선덕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누가 하지? 라면서 신라 귀족들이 모여서 막 회의를 했거든요. 이때 회의에서 그래 김주원을 왕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김주원은 뭐 하면 돼요? 왕 즉위식에 탁탁 올라가서 신라의 왕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즉위식을 하려고 하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김주원 집에서요 왕궁을 가려면 알천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넘친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네. 그러니 비가 멈추길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김경신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비 때문에 오지 못해?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신의 계시다라고 해서 결국 그가 왕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원성왕이 되는데요. 그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헌창은 아버지가 왕만 됐더라면 왕자에다가 나중에 왕이 될 가능성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경신한테 아버지가 밀리다 보니까 왕이 못 됐죠. 자, 결국 거기에 불만을 품고 일어난 것이 김헌창의 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어요. 결과요?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왕이 되겠다라면서 난을 일으킬 정도로 신라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도요. 귀족들은요. 사치를 멈추질 않아요. 정말 역사책을 읽어보다 보면 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있는데 이 당시 귀족들은요.
노비 숫자만 3,000명 정도 이르렀다고 해요. 한 귀족이 3,000명의 노비를 데리고 있어요. 그럼 그 노비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전쟁에서 져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난 노비 아니었어, 일반 평민이었어. 근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귀족한테 돈을 좀 빌렸고, 근데 그걸 갚지 못하다 보니까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3,000명, 어마어마하죠. 여기에다가 자꾸 이제 신라 말로 갈수록요, 흉년이 계속 닥쳐요. 흉년이라는 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빚을 지게 되고 노비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요, 자식을 팔아요. 부모 마음에 자식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마는 내가 데리고 있어 본들 먹일 수가 없다 보니까 귀족에게 파는 경우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활이 너무나 지금 반대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도요, 백성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주니까 너무 가난해진 거여서 안 되겠다, 세금 좀 걷어와야 되겠다 라면서 백성들에게 조세, 조세라고 하는 거 이제 세금입니다, 이걸 빨리 내줘라고 이제 독촉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노력을 해도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정부는 압박까지 합니다. 결국 농민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신라는 망했으면 좋겠다. 더 나가서 농민봉기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당시 역사책에 막 이렇게 보면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잠깐 읽어보면요, 나라의 여러 주와 군에서 세금을 보내지 않아 정부가 독촉을 하니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라고 하면요, 가난한 농민 봉기 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저 녀석들은 세금도 안 내는 주제 이렇게 하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다 보니까 도적대라는 표현을 감수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되셨어요? 근데 이때요, 이러한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여러분 채치원 선생 아시죠?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이제 당나라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나라 실력을 키웠으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라면서 왕에게 폐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서도 올렸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채치원은 어떤 신분이에요? 진골 아니죠, 그렇죠? 육두품. 결국 그의 의견은 무시당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서 신라는 더 이상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변화 모습이 생겼어요. 자, 바로 뭐냐면 우리 통일신라는, 그렇죠, 대동강 아래쪽을 불러줬는데, 지금 진골 귀족들이 열심히 왕위 다툼을 하고 있는 그곳은 어디예요? 경주, 그 당시 금성이죠. 여기서 열심히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 생활을 제대로 다스려주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힘 좀 가지고 있는 사람, 땅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는 신라 왕만 믿고 있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지켜야 되겠다라면서 성벽을 둘러칩니다. 성벽을 둘러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스스로 통치하려고 해요. 되셨어요? 자, 우리는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각 지방에서 힘을 키운 세력가들, 각 지방에서 힘을 키운 세력가들, 우리는 그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지방 호족이라고 불러줘요. 여러분들 호족이라고 하는 존재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죠? 역사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명칭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 호족, 지방 호족 기억시켜 주세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제 그 지역이 쉽게 말하면 작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그 지역 농민들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는 성주님이야, 나는 장군님이야, 나를 그렇게 불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농민들은 성주님, 장군님 하면서 지방 호족을 따르게 되는데요. 시험에서 지방 호족을 잘 물어봐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군대도 따로 데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군사력이라고요. 돈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성벽을 둘러치고 힘을 키울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한 힘을 키운 사람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바로 앞에서 들어봤었던 견훤과 궁예가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요. 바로 이들이 결국 농민들을 모아서 힘을 키워 나라까지 세우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었던 한나라 역사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모습. 새로운 영웅도 등장하죠. 농민의 봉기도 나타나죠. 사회 혼란도 나타나죠. 되셨어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불안하거나 걱정 많을 때 있죠. 보통 이제 우리 제자들은 내일 짝을 바꾼다는데 쟤랑은 정말 안 됐으면 좋겠다라든지 내일 학교에서 시험 본다는데 제발 시험만 미뤄져라. 뭐 그런 정도의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처럼 정말 더 이상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종교에 많이 빠져요. 종교적인 힘으로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교입니다. 일단 부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부처님을 믿는 방법에 살짝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건요.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건 깨달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우리도 석가모니처럼 되겠다라는 게 불교인데 그전에는 이제 어떤 식의 방법이 나왔냐면 왜 부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어려운 책들 있잖아요.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읽다 보면 나도 부처님의 그 뜻을 딱 헤아려서 해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읽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글은 귀족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아비 다불이라고 외치고 다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신라 말이 되다 보니까 불교 중에서 그렇게 막 읽지 않아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선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인데요. 때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불교는 조금 다른 양식의 불교가 등장하죠. 선종이 유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참선만 많이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많은 스님들, 특히나 스님들이 참선을 많이 하시겠죠. 수행을 하시겠죠. 근데 그거 알아요? 정말 유명한 스님들 있잖아요. 수행을 정말 많이 하신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화장을 하는데요. 화장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슬 같은 게 몸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사리라고 불러주는데요. 그런 사리를 함부로 둘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 사리를 모셔두기 위한 탑이 만들어집니다. 사리를 모셔두기 위한 탑이다.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탑은 탑인데요. 스님들의 사리를 담아놨다 해서 승탑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탑의 모습과는 1층, 2층, 3층 구분되어진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승탑이 되는데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냐면요. 절에서도요. 주로 앞쪽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엄마 아빠와 역사 공부를 위해서 유적지 탐방을 간다. 그러면 절에 가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앞에서 승탑을 한번 보세요. 그럼 공부를 했으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뭐로 갑니까? 엄마! 이 승탑이라고 하는 건 선종이 유행하면서 스님들의 사리를 모셔둔 거래. 이거 통일신라 말부터 등장했던 거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신라의 마지막 모습을 쭉 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주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신라의 동요. 이때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일단 첫 번째, 그렇죠. 왕이 자주 바뀌면서 왕권이 흔들리더라. 두 번째, 김원창과 같은 사람은 난을 일으키기도 하더라. 세 번째, 농민 봉기가 활발해지고 이때 호족이 성장하더라. 되셨어요? 다시 한번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요. 우리 그러면 이 이후에 그래서 후삼국이 등장한대요. 어떤 모습일지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후삼국 시대? 일단 그 부분은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적기보다는 지도와 함께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서요.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삼국.
후자 빼더라도요. 삼국자가 나왔으니까 나라는 적어도 세 개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보시면 여기 대동강. 신라는 그 대동강 아래쪽을 다 통일하고 있었지만 신라 말이 되다 보니까 힘이 약해져서 이제 경상도 일대만 겨우 통치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를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전라도, 충청도라고 불러주죠. 자, 이 지역에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후백제가 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후백제, 그러니까 나라 이름에서 딱 말하고 있어요. 백제를 다시 한번 뭐 하겠다, 건국하겠다라는 이제 뜻을 보이고 있는데 이 나라가 900년에 건국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후백제를 누가 세웠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앞에서 배웠던 바로 견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견훤은 원래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신라에서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경주에서 맨날 싸움만 하니까 안 되겠어. 내가 나의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하들과 나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차라리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말겠어 라면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나름 나라의 틀도 갖춰놨으니 도읍지도 있었겠네요? 예, 맞아요. 이 나라의 도읍지가 어디냐면 완산주라는 곳인데요. 외우기 조금 어렵죠?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던 곳은 지금의 전라도, 충청도 일대라고 했죠. 그 중에 전라도. 여러분 전라도에서 그 전자 있죠? 전자는요. 전라도의 아주 큰 지역의 앞글자를 따온 거예요. 전라도에서 전자를 쓰는 지역 뭐가 있을까요? 이 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산주의 옛날 이름이 바로 완산주의 오늘날 이름이 전주고 전주의 옛날 이름이 이제 완산주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 도읍지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에 옛날 배웠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평야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많고 거기다 나름 군인 출신이었으니 얼마나 싸움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너무나 많이 쇠약해진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해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포석정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 사진특강에서 봤었는데 이렇게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었던 그 포석정에서 견훤이 신라 왕을 죽이기도 할 정도로 뭔지 알겠죠? 자, 그만큼 신라는 상당히 이제 약해진 나라가 됐어요. 자, 이번에는 그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위를 봤더니요. 후고구려라는 나라가 있네요. 자, 이 나라 좀 살펴볼게요. 이름 그대로 고구려를 계승하겠어 라면서 등장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후백제보다 1년 있다가 등장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은 누구나? 앞서서 견훤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궁예가 등장합니다. 우리 제자들 위인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인전에 보면요. 궁예의 모습 이렇게 할 때요.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궁예 같은 경우는 신라 왕족이에요. 자,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은데 그런데 버림받은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어렸을 때 눈을 다쳐가지고 항상 한쪽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위인전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버림받은 신라의 왕자다. 신라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후신라도 아니고요. 후고구려. 이름에서부터 신라 너무 싫어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이 사람은요. 나중에 이제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농민들이 그 당시 막 봉기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때 농민들한테 가가지고 그래 힘들지? 나를 믿고 따라와주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그러면서 농민들 많이 이제 규합. 말이 어렵군요. 자, 농민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힘을 키웠었고요. 이 당시 강원도에 양길이라고 하는 아주 큰 호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 가서 힘도 좀 키웠어요. 근데 이제 나름 힘도 키우고 다른 농민들도 많다 보니까 결국 양길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후고구려예요. 그럼 선생님, 이 나라의 도읍지는 어딘가요? 후고구려의 도읍지는 송악이에요.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이 송악이 나중에 이름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개경. 개경은 들어보셨죠? 예, 맞아요. 우리 신라의 천년 수도는 금성이고 고려 약 500년 수도는 개경이고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고 맞습니다. 그곳에 도읍을 딱 정했어요. 그럼 선생님, 아니 신라 왕족 출신이었던 궁예가 굳이 이 송악에다 나라 세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궁금했죠.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이제 궁예가 막 힘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호족들이 있잖아요. 궁예한테 와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혼란한 시기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한테 손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궁예한테 왔던 세력이 누가 있냐면 왕건네 집안이 있어요. 왕건 들어보셨어요? 예, 맞아요. 고려를 세우는 그 왕건인데 왕건네 집안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해가지고 돈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궁예한테 와서 왕건 아버지가 저희 아들을 받아주시죠 라면서 20살 이제 왕건을 그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궁예는 왕건을 데리면서 결국 뭐 전쟁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왕건네 집안이 송악을 근 거지. 역사에선 말이 너무 어려워요. 송악을 고향 삼아서 터잡아서 세력을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읍지도 여기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왕건네 세력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요. 철원으로 옮겼어요. 자, 왕건과 손잡은 궁예는요.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많이 넓혔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후백제보다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궁예에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궁예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미륵부처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미륵부처? 부처는 부처인데요. 미래에서 오실 부처예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오시는 부처인데 그래서 어려운 시기마다 내가 미륵부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는 더 많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반대파들 너무 많이 죽였어요. 신라 너무 싫어한다 그랬죠. 신라에서 오는 사람도 막 죽이고요. 그의 부인과 아들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그의 정치가 시간이 뒤로 갈수록 너무나 난폭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후 고구려선 신하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후 고구려는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꾸게 될 거냐면요. 고려로 바꾸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선생님은 후백제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후 고구려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다가 아직은 신라가 멸망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경상도 일대에 있어요. 그럼 나라가 모두 몇 개? 3개 나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역사 상식 나와줘요. 우리 분명히 예전에 3개의 나라가 있었던 시기 공부했죠. 무슨 시대? 삼국시대. 네, 이것은 신라가 통일했습니다. 통일신라. 한 개가 되었죠. 하지만 신라 말이 되면서 다시 나라가 몇 개로? 3개로 나눠졌어요. 네, 앞에 있었던 삼국과는 구분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후 삼국시대가 되었는데 그 후 삼국시대는 나중에 궁예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왕건이 고려 세웠다라고 했죠. 그 왕건의 고려가 이 후삼국을 모두 다 통일하면서 다시 한 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3, 1, 3, 1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제가 하나 실토를 하자면요. 이 부분이요. 아직까지는 한국사 시험에서 별로 많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이 내용은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특히나 지도 문제가 꼭 나오게 될 테니 우리 제자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기억할 거 뭡니까? 후백제는 그렇죠. 견훤이 세웠다라는 거. 두 번째, 후 고구려는 궁예가 세웠고 그는 미륵부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남폭한 정줄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걸 기억하시면은요. 앞으로 후삼국시대 문제가요. 지금까지 많이 안 나왔지만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분명히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내용 정리해봤죠?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요. 기본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볼 텐데요.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마인드맵으로 확인하고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을 읽고요. 옳은 거 선택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신라는 누구누구의 왕위 다툼이 심해져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대요. 누구의 왕위 다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진골이 되겠습니다. 육두품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들 같은 경우는 당나라까지 유학을 간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지만 신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신라말 혼란을 틈타. 조심하세요. 지방에서 군사들을 모아 힘을 키운 세력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호족, 지방 호족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께서는 궁예, 견원, 왕건을 생각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누구누구는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 다툼에서 져 왕위를 빼앗긴 데 원한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여기 김시성 보이죠? 바로 김원창이 되겠습니다. 최초원 선생 같은 경우는 아시죠? 뛰어난 육두품 출신이었지만 결국 그가 왕에게 제안했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신라의 군인이었던 누구누구는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다 그랬는데요. 신라 군인 출신이었고 완산주의며 후백제를 세웠던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견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궁예와 잘 구분을 시켜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문제 조금 더 어렵게 5개를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이 앞서서 이 부분은 시험에서 아직까지 많이 나온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는 제가 3개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 2가지를 추가로 더 준비해왔습니다. 모두 5개의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2회 6급에서 나왔던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지도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역사지도 물어보는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선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태종무열왕의 후손 김주원이 왕으로 추대되었다. 김주원이 경주로 가는 중 강이 홍수로 넘쳐 건널 수 없었다. 그러자 귀족들은 하늘의 뜻이라 하여 다른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이 오늘날의 공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김원창의 난이 되겠고 이건 언제? 통일신라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고 있었죠? 지도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지도. 여러분 첫 번째 지도는요. 그렇죠. 삼국시대의 지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고구려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한강 보이시나요? 한강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몇 세기입니까? 5세기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갈 때. 자, 이번 같은 경우는요. 삼국시대 중에서도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으니 몇 세기? 6세기가 되겠습니다. 답이 안 되네요. 3번을 봤더니요. 자, 여기 어디입니까? 대동강. 대동강 아래에 신라 발해가 있는데 그 신라가 지금 아주 혼란한 시기의 모습이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 4번은요. 여러분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나라 이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고려시대.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11회에서 나왔던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골든벨 문제 옳은 답을 들고 있는 학생은 그랬는데요. 자, 문제. 이들은 통일신라 말 혼란기에 각 지방에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하고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불렀다. 육두품 출신의 일부 유학생과 연계, 손잡아서 사회개혁을 추구하였으며 뒷날 고려의 건국 세력이 된 이들은 했으니까요. 지방에서 힘을 키운 사람들이 했으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호족이에요.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들은요. 자, 이들은 우리가 고려시대 때 배우게 될 새로운 지배층이니 일단 이름만 눈으로 확인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또 2회 6급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다음은 민안의 모둠에서 후삼국시대의 인물에 대해서 토의하고 있습니다. 인물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분이 계시죠? 김원창도 있고 견훤, 궁예, 왕건까지 있습니다. 자, 보기 봅니다. 누구누구는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하였으며 신라를 공격, 그래서 금성을 함락시키기도 하였어. 반면에 궁예는 자신을 미륵불이라 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많은 신하를 죽였대. 왕건은 궁예가 민심을 잃게 되자 왕으로 추대되어서 나중에 후삼국을 통일하였대. 답은 조금 쉽게 보이죠, 그쵸? 3번 견훤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거기 1번 신검이 누구입니까? 신검은요 여러분들 견훤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2번 양길 같은 경우는요. 궁예가 처음에 따라섰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순경 같은 경우는요. 왕건의 또 대표적인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연속적으로 준비한 2가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은 삼국사기에 실린 통일신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역사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들고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사료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사료. 사료라고 하는데요. 자, 읽어볼게요. 해공왕 16년 2월에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아 궁궐을 포위하였다.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김경신과 함께 군대를 동원하여 김지정을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제자들 눈에는요, 해공황 시기 때 자꾸 뭔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죽였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신라가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 이 시기는 신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보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지방 각지에서 일어났던 농민 봉기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늘어납니다. 틀렸네요. 2번,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나당연합을 성공시켰다. 이거 언제예요? 통일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전혀 상관없네요. 3번, 너무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요. 우상국을 정벌한다. 신라, 지증왕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 거 이제 까먹으면 안 돼요. 4번, 왕위 다툼을 틈타 지방에서 군사들을 일으켜 힘을 모아 호족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호족 등장, 맞죠?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다음은 지도의 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진짜 중요해요. 볼게요. 자, 지도에서 가라고 하면 누굴 말합니까? 그렇죠. 후고구려를 말합니다. 나라고 하면 후백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모두 몇 개? 3개니까 후삼국. 1번 후삼국 맞고요. 2번 가를 건국한 사람은 신라 왕족 출신인데 버림받았다 맞고요. 나는 신라 군인 출신이었던, 이게 틀렸네요. 궁예가 아니라 누구라고 바꿔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견훤이더라. 답은 몇 번? 3번. 4번에서 견훤과 궁예는 신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군대를 모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 나오겠다라고 느낌이 혹시 오십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 통해서 2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신라 말의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가요, 잘 나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2번째, 아무래도요, 이 시기는요, 호족 문제가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중급이나 고급에선 호족 잘 나옵니다. 호족이 언제 등장했는지, 그들에게는 군사적인 힘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었는지도 잘 파악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연속 3시간 동안 공부했었던 통일신라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어떤 시기를 공부합니까? 바로 발해가 되겠습니다. 복습하고 오셔야 되겠죠? 이미 하나 이제 시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제자들에게 저는 더 풍성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도록 공부하고 올게요. 우리 제자들도 복습 많이 하시고요. 궁금한 건 게시판으로 찾아오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